안녕하십니까. Attention Mechanism in Various Field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박종성입니다. Attention Mechanism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있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이 자연어 처리 또는 비전,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 논문을 통해서 종합해 보았습니다. 구성은 먼저 이제 가장 처음 발표됐던 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는 좀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캡셔닝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NLP 분야에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세 번째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데이터에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고 수업 같은 것들은 많이 나와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기존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때 이제 먼저 번역할 단어를 인코더에서 이제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된 벡터를 디코더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지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코더에서 압축된 컨텍스트 벡터로 하나의 이제 벡터를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번역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표현을 압축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해석 능력이, 그 번역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모든 단어를 하나의 이제 벡터로 압축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들에 집중을 해서 번역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문장이 이제 길어져도 모든 단어를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단어에만 집중해서 보면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에서 번역할 때는 인코더의 각 시점에 대해서 다른 가중치를 두고 표현을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제 YT 시점에 이제 단어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등장했던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인코더를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x1, x2부터 xt까지의 단어 중에서 알파라는 가중치를 각각 둠으로써 어디에 더 집중을 할지 확인을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 yi라는 것을 이제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단어를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y1부터 i-1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했는지를 참조를 하고, x는 이제 번역을 할 대상 문장들의 단어들인데 그걸 참조를 해서 그 yi에 대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오른쪽인데요. 그 G 함수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인자로는 이전 단어인 yi-1, 그리고 여태까지 등장한 단어들의 표현인 그 히든 스테이트인 si, 그리고 ci라는 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ci라는 인자는 그 번역을 할 문장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ci를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 알파라는 것이 가중치가 되고 h라는 것은 이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데요. 각각 시점에 대해서 알파라는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 오른쪽에 이 수식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거라서 이 e라는 인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은 이 a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 a라는 함수는 이 si-1이라는 그 번역이 그 전까지 등장한 번역된 그 문장에 대한 정보와 이제 지금 번역을 하고자 하는 단어의 표현을 그 벡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는 식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 이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이 이제 그 바다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이제 식인 거고, 그 후로도 이제 좀 다양한
계산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여기 오른쪽에 표로 좀 참고 자료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되는 방법은 뭐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 닷 프로덕트라고 이제 각각의 이제 S와 H를 내적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여기서 제시한 바다나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어텐션 메커니즘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을 한 뒤에 이제 디코더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각각의 이제 이 그 번역할 대상 문장에 대해서 어디에 이제 더 웨이트를 줄지를 정한 다음에 이거를 참조해서 이제 번역이 진행되는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은 이제 RNN 서치가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된 그 모델인데요. 이제 50이라는 것은 50단어, 최대 50단어까지의 문장으로 학습을 시킨 거고, 이제 RNN 이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이제 모델인데, 보시면은 그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특정 단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벡터, 하나의 표현인 컨텍스트 벡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각각의 단어가 번역될 때 어디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두었느냐를 나타낸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온 어텐션 메커니즘을 여기서는 이제 번역에 사용이 되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전에서 이미지 캡셔닝인데요. 그 이미지 캡셔닝이란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시계탑 같은 그림을 이제 에 대한 설명을 이제 생성하는 것인데 이제 GT라는 게 이제 실제 이거에 대한 라벨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통해서 나온 그 이미지 캡셔닝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생성해내는 것이 이미지 캡셔닝이고, 이제 이미지에서는 CNN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번역과 다르게 CNN은 특성상 이제 그 채널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채널 안에서도 이 X축, Y축으로 그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여러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 이 세 개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이 나온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기존에는 이 하나의 채널 안에서 이 공간에 대한 그 정보만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된 그 모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코더는 이제 CNN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된 이 이미지를 벡터 표현을 생성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렇게 생성된 그 벡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여기에 대한 캡셔닝을 생성해내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를 그 문장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채널과 공간과 그 레이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채널과 그 공간에 대한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단계별로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캡션 할 때 이제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단어가 가장 등장 확률이 높은지를 캐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그 데이터로는 이 HT와 YT-1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HT와 YT-1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HT는 디코더에 이제 디코더로 이제 LSTM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코더에 이전까지 그 등장한 단어들의 이제 그 정보에 대한 그걸 담고 있는 벡터 표현이고, 이제 YT-는 이전 단어에 무엇이 등장했는지를 참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X라는 그 벡터를 또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제 V와 알파와 베타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이 V는 이제 그 이니셜 그 피처 맵으로 아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그냥 CNN에서 생성된
그런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벡터로 표현된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이제 각각 그 가중치인데, 먼저 베타는 채널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그 공간에 대한 이제 어텐션 웨이트인데요. 먼저 이제 베타와 알파를 좀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이 베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와 이거는 이제 바다나우 어텐션식인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바다나우 어텐션,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를 형성하는 바다나우 어텐션식을 보면은 이 스몰 v와 ht-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몰 v는 이제 이 초기에 이 피처 맵을 이제 민플링해서 이제 좀 크기를 압축시킨 것이고, 그렇게 이제 압축된 그 민플링된 벡터를 이전까지 디코더에서 이전까지 등장한 문장 정보와 비교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이제 어떤 것과 더 관련이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별로 어떤 채널이 더 이제 이전까지 등장한 문장들과 더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산되면은 다음은 이제 스페이셜 어텐션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 라지 V와 HT-1 똑같이 이제 HT-1이 사용이 되는데, 이 라지 V는 이전에는 채널 간의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채널 안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채널도 또 여러 개이고 각각 채널 안에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V1이라는 것은 이제 각 채널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 표현의 이제 집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채널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채널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채널에 있는 첫 번째 채널에서 첫 번째에 있는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이제 좀 의미로 보면은 이제 그냥 채널과 상관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서 어떠한 위치가 가장 그 관련이 있는지를 보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간에 있는 표현과 여태까지 등장한 문장들의 정보를 이제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니셜 피처 맵에 각각 채널 와이즈와 스페이셜 와이즈의 어텐션을 곱한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다른 모델들과 이제 비교를 한 그 결과인데요. 데이터셋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고, 매트릭은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맨 아래에 있는 CNN이 여기서 제안하는 그 모델인데요. 각각 VGG랑 레즈넷은 CNN에 사용된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셜 어텐션과 채널 와이즈 어텐션이 각각 어떤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좀 결과를 본 건데요. S는 스페이셜 어텐션만 본 거고, C는 채널 와이즈 어텐션만 본 거고, 이 SC는 그 스페이셜,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순서에 대한 이제 그거인데요. SAT는 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사용되어 오던 스페이셜 어텐션이랑 비슷한 그거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부분 이 스페셜 어텐션과 채널 와이즈 어텐션을 적용한 것들이 다 대부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논문은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그 논문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걸 보시려면 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LP 분야에서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보시면은 이 셀프 셀렉티브 어텐션 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래 보시면 이제 2021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이제 이 어텐션을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수업에서 듣거나 이제 좀 가볍게 들은 내용들로만 알고 있어서 좀 옛날에 등장한 방법이고, 그 이후로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잘 사용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모델 개념보다는 그냥 어디에든 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으로 넘어가면은, 이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추출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그 데이터셋 라벨링에 대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 등장하는 제인 제이콥스와 토론토의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인데요. 이제 때문에 이걸 다 문장을 읽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엔티티 이 두 개 단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를 또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라벨링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향으로 디스턴트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놀리지 베이스에 이제 존재하는 두 개의 엔티티와 그 엔티티를 나타내는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존재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은 이 놀리지 베이스에서 나타내는 관계를 포함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라벨링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말로 하면 좀 어려워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놀리지 베이스에 뭐 이 제인 제이콥스랑 토론토라는 이 두 개의 엔티티가 그 여기 플레이스 오브 데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놀리지 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제인 제이콥스와 토론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장을 추출을 해내서 그것들을 이제 플레이스 오브 텍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곳이 어디냐라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라고 이제 자동으로 그 뭐냐 라벨링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S7번 문장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관계가 죽은 곳이 아니라 살고 있는 곳을 나타냈는데, 이 기존의 디스턴트 슈퍼비전이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하락시키는 그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텐션 방법을 제안했지만, 이 어텐션은 이제 앞서 이제 좀 그 과정을 설명드릴 때 비교 대상인, 그러니까 쿼리 문장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쿼리 문장과 비슷한 문장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는 제거를 할 수 있어도, 노이즈가 아니지만 쿼리 문장과 조금 다르게 되면은 어텐션을 좀 다르게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노이즈는 제거가 되지만 기존의 이제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셀프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구조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인코딩하는 단계랑 어텐션을 계산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인코딩하는 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좀 간단한데요. 이제 인코딩된 문장들을 이제 각각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그 분류기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B라는 표현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B라는 그 벡터 표현은 이 가중치 알파와 이전에 이제 문장들을 압축 표현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이제 두 개 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알파를 구할 때는 이제 소프트맥스 표현의 그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이 E는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 이제 알파와 SI는 내적이 아니라 단순 곱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SI와 SJ를 내적을 통해서 이제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의미는 자기 빼고 나머지 문장들과 다 이제 내적을 통해서 가장 그 B에 기여하는 그 정도가 높은 것들을 이제 더 가중치를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이전에 사용됐던 어텐션과 달리 특정 문장과 비슷한 것을 뽑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이제 알아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 거기에 더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여기선 계산이 되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여기선 데이터셋으로 뉴욕타임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매트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등장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어텐션이 이제 여기서 CNN 그 ATT가 이제 그냥 어텐션이고, SATT가 이제 여기서 제시한 셀프 셀렉티브 어텐션인데, 이 어텐션과의 비교를 해봐도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타임 시리즈 디텍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래에 같이 듀얼 스테이지 어텐션 베이스드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논문을 이제 요약한 것이고요. 이제 타임 시리즈 이제 데이터인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이제 각 타임 스텝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값을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n개의 타임 스텝을 가진 윈도우를 이제 인풋으로 해서 타겟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피처가 많아지고 이 타임 스텝이 이제 길어질 경우에 예측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아래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샘플은 하나의 윈도우를 말을 하고요. 이 샘플 안에서도 이 세 가지의 변수가 있다면 이 세 가지의 변수가 각각 그 윈도우 안에서 시간에 따라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윈도우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 오른쪽과 같이 멀티 베리어블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여기 앞서서 이 변수와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이러한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변수에 대한 이제 인풋 어텐션과 이제 피처에 대한 이제 인풋 어텐션과 시간에 대한 템포럴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인풋 어텐션을 통해서 피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가중치를 주게 되고 디코더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된 인코딩이 된 피처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어떤 시간대에 그 정보들이 더 현재 예측하고자 하는 정보에 더 관련이 많은지를 이제 어텐션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인풋 어텐션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하나의 윈도우를 이게 하나의 이제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라는 거는 같은 시점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고 이 1, 2, 3, 4부터 이제 n까지는 변수의 종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LSTM은 이제 각 시점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x1로 묶어서 같은 시점에 있는 변수들은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각 시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각 시점과 이 HT-1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이고요. ST-는 뭐 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 시점까지의 표현과 현재의 그 정보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를 이제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나나 어텐션으로 이제 그 스코어를 구한 거고 이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최종 웨이트를 이제 구하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x 틸다의 집합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에 비해서 각각의 이제 각 시점에 어떠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가 어떠한 그 가중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x 틸다가 다음 이제 여기 들어감으로써 이제 인코더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제 디코더에 있는 템포럴 어텐션인데요. 이 템포럴 어텐션은 이제 이 H가 이제 여기 인코더 파트인데 인코더에서 넘어온 이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점에서 갖고 있는 인코더의 정보와 이제 이 디코더가 이제 최종 아웃풋을 계산하는 이제 LSTM인데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통해 또 최종 아웃풋과 어떠한 시점에서가 더 관련이 있는지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소프트맥스와 이제 이건 바나나 어텐션이니까 마찬가지로 바나나 어텐션과 소프트맥스 통해서 또 이제 여기 최종 계산된 가중치를 곱을 해서 이제 이 디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디코더는 이제 새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인풋 어텐션이 곱해지고 여기서 또 템포럴 어텐션이 곱해진 최종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최종 표현을 이전 아웃풋과 이제 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제시한 그 모델의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 XML 2010과 나스닥 주식의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매트릭은 이제 아래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ML은 이제 드라이빙 시리즈가 피처의 개수인데 16개이고 나스닥은 81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ML 2010은 그래서 보시면 이제 DARNN이 이제 여기서 제시한 그거고요. 인풋 어텐션은 템포럴을 사용하지 않은 그 어텐션 방법입니다. 둘 다 이제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풋 어텐션의 경우는 템포럴 어텐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템포럴 어텐션을 할 경우는 이제 더 관련이 있는 그 시간대를 더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 길어지더라도 뭐 에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예측했을 때와 두 번째가 어텐션을 사용해서 이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피처와 그 인풋 어텐션과 템포럴 어텐션 둘 다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결과인데, 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 두 인풋과 템포럴 어텐션을 사용한 것이 훨씬 더 그 빨간색이 실제 데이터인데 실제 데이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블 데이터인데요. 이제 테이블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좀 이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이제 좀 혼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 뭐 이런 것처럼 컨티뉴어스한 밸류도 있고 카테고리컬한 밸류도 있고, 이 순서를 이제 같은 숫자이지만 순서에 대한 의미만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요. 또 테이블 간 그 타임 시리즈는 이제 샘플 간 순서가 있고, 텍스트 이미지도 뭐 공간이나 순서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 테이블 데이터는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변수 간의 뭐 피처 간의 관계도 찾아야 하지만 이 샘플 간의 이제 관계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테이블 데이터에 사용된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외에 인터샘플 어텐션이라는 이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단계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발표가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딱히 프리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 셀프 어텐션 블록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인터샘플 어텐션을 블록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표현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표현으로 이제 뒤에 이제 붙여져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수식으로 보시면 이제 인베딩된 정보가 여기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다음에 생성된 게 다시 멀티 헤드 인터샘플 어텐션에 들어가서 또 최종적으로 생성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이제 인코딩된 이제 그 X1은 샘플을 나타내게 되고, 이 샘플 안에서 여기 있는 것들이 변수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X1이 들어갔을 때 이 변수 간의 이제 중요도를 계산을 해서 계산된 것에 이제 웨이트를 곱하고 이제 이렇게 콘캣을 한 다음에 이제 각 샘플별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변수에 대한 먼저 셀프 어텐션이죠. 셀프 어텐션을 계산한 다음에 콘캐트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별로 하나의 이제 표현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샘플별로 생성된 것들을 이제 여기서 특징이 그 샘플 간에 뭐 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 배치 안에서 이 인터샘플 어텐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 타임 시리즈나 뭐 그런 그림이나 뭐 비전이나 NLP에서는 샘플 간에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배치 안에서만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해도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한 것을 마지막에 이제 뒤에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14개의 이지인 분류 데이터셋과 5개의 멀티클래스 분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였고, 이 두 가지의 이제 매트릭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기존에 사용됐던 이제 방법들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특별히 여기 세인트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제시한 방법인데, 이 S가 그 셀프 어텐션만 적용을 한 거고, I는 인터샘플만 한 거고, 이 맨 아래는 둘 다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이제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고, 이제 특히 인터샘플을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들은 여기 보시면 피처가 많을 때 이제 인터샘플을 사용할 경우 더 이제 성능이 좋았습니다. 뭐 논문에는 따로 뭐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냥 이제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은 피처 사이즈가 많아질수록 이제 그 피처에 대한 셀프 어텐션이 이제 좀 성능이 좀 떨어져서 이제 인터샘플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 등장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저는 좀 하나의 그냥 번역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것들을 보니까 좀 모듈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좀 이해가 됐고,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모델에도 다 붙여서 좀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타겟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에 가중치를 줘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각 태스크 각 분야들별로 축을 이제 먼저 설정을 해서 축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예로 보면은 채널에 대한 그 축이 존재하고, 또 이제 픽셀, 이제 공간적인 그 축이 존재하고요.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피처에 대한 축이 존재하고, 또 타임 스텝에 대한 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스코어 방법에는 이제 앞에서는 그 논문들의 다 프로덕트와 바다나우 방법이 많이 나왔고, 이제 실제로 이게 많이 쓰이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웨이트 계산한 방법은 또 이제 대부분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만, 또 다른 논문들을 보면 시그모이드 등 다른 것도 또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